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오늘은 동정의학 또는 동종요법이라고 하는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현대의학의 주된 치료법인 약물치료는 거의 다 대증요법 또는 이종요법이라고 말한 김에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동종요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종요법은 한자로 같을 동자를 씁니다. 어떤 질병의 증상과 동일한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을 쓰기 때문에 동종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서양의학은 증상에 대항하거나 증상과 반대되는 효과를 내는, 즉 증상을 억제하는 약물을 쓰기 때문에 대증요법 또는 이종요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서양의학의 약물요법과는 반대로 동종요법은 오히려 증상을 일으키는 속성을 지닌 약물을 사용합니다. 우리말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동종요법은 열나는 환자에게 오히려 열나게 만드는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동종요법의 첫 번째 원리, like cures like, 같은 것, 즉 동종의 것으로 동종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치에 맞아 보이지 않죠? 좀 황당해 보이지 않나요? 첫 번째 원리부터 비과학적으로 들리겠지만 동종요법의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황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동종요법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종요법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사들 중 동종요법을 아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동종요법 치료를 할 줄 아는 의사는 더 적죠. 제가 의과대학 4학년 때였는데요. 그 시절 의대에서 배운 약물들은 증상만 억제할 뿐 진정한 치료제가 아님을 깨닫고는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인지 필연인지 제가 활동했었던 사진 동아리의 다른 과 선배가 태구가 이런 것도 있더라, 한번 읽어봐 라며 동종요법에 대한 두껍지 않은 영어책 한 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이 책의 등장은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약물의학의 민낯을 보고 난 후 깊은 실망에 빠져 있던 터라 마치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종요법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동종요법을 배울 수 있는 학교나 정규 과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 졸업 후 몇 년을 잊고 지내다가 우연히 한국에도 동종의학 연구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전공의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동종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동종의학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한국동종의학연구원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저보다 한참 연배가 높으시지만 서울의대 선배님이시기도 한 김영구 교수님입니다. 김영구 교수님은 한국동종의학의 시초이자 동종의학의 교육과 진료를 동시에 하고 계시는데요. 참으로 보기 드물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동종의학을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후학들을 안내하고 지도해 주시고요. 또 후원도 해주시는 참 스승 같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김영구 교수님과 동종의학 공부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종의학은 배워야 할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거든요. 아마 동종의학의 약들을 다 익히고 나면 우주 삼라만상의 상징과 그 이치를 다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동종요법은 18세기 후반에 하네만이라는 독일의 의사에 의해 체계화되었습니다. 호메오패시의 호메오는 그리스어로 비슷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으로서 비슷한 질병을 치료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네만은 그 당시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이는 퀴닌이라는 약물이 있었는데요. 퀴닌은 키나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약제죠. 하네만은 건강한 사람이 퀴닌을 복용하였을 때 말라리아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고 동종요법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동종요법의 제1원리인 유사성의 원리인 것이죠. 질병의 증상을 없애는 데에만 익숙한 대증요법에서 이 동종요법의 원리가 황당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서양의학에도 동종요법의 원리를 적용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은 오히려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죠. 세균 감염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에도 대증적 치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항생제 또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것이겠지만 백신은 그와는 반대되는 동종요법적인 치료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온전한 세균을 그대로 주입하면 오히려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세균을 죽이거나 약하게 만들어서 백신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 동종요법의 두 번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질병의 증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물을 복용하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환자가 더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한해만은 증류수로 약물을 희석해서 투여해 보았습니다. 한해만은 훌륭한 의사답게 환자에게 해가 되고 고통을 주는 치료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희석을 하고 또 희석을 해도 동종약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았고 부작용은 줄어들거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약독화시킨, 즉 세균을 약하게 만든 백신을 주사하면 부작용 없이 면역력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종요법의 두 번째 원리인 희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증류수로 희석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면 원래 약물의 물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희석하는데요. 그래도 효과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효과, 동종요법에서는 그 효과의 강도를 포텐시라고 하는데요. 그 포텐시가 오히려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동종요법에서 표면적인 신체 증상이 흔히 사용하는 포텐시가 30C입니다. 여기서 희석 단위인 C는 100분의 1로 희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C는 100분의 1 희석을 한 번 한 것이고요. 6C는 100분의 1 희석을 6번 해서 결국 100만 분의 1로 희석이 되는 것이고요. 30C는 100분의 1 희석을 30번 하기 때문에 결국 10분의 1의 60승만큼 희석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희석된 것인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12C까지만 희석해도 그 희석 비율은 아보가드로 수를 능히 상쇄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이 희석액에는 물질이 한 분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리학적 관점에서는 약물이 충분한 농도로 존재해야만 원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동종약에는 해당하는 물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는 납니다. 동종요법의 첫 번째 유사성의 원리보다 이 두 번째 희석의 원리가 더 황당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혹은 주류의학에서 동종요법을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인 유사성의 원리까지는 어느 정도 받아줄만 한데 두 번째 원리인 희석의 원리는 결코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희석을 많이 해서 물질 한 분자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인데 그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만도 합니다. 물질주의적인 사고관에 갇혀있는 과학자들에게는 물질이 없으면 당연히 약효가 있을 수 없지요. 약효는 곧 성분 물질이 적정량 있어야 나타난다는 게 양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동종요법의 결정적인 취약 지점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물질주의적인 사고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적 관점을 넘어 에너지적 관점으로 확장하면 될 것입니다. 동종약은 자연의 모든 물질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천연 추출물을 증류수로 희석하면 원래 물질은 남아있지 않고 그 물질의 성질만 물에 투사되어 남습니다. 동종약을 희석할 때마다 진탕 과정을 거치는데요. 진탕이라는 것은 희석액을 막 흔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석과 진탕을 반복하면 물에 그 물질의 성질이 더 강하게 투사된다고 합니다. 물질의 성질이라는 것은 그 물질이 취하고 있는 분자 구조에서 표현되는 특유의 에너지나 파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물질이 담고 있는 정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역할 혹은 존재 이유는 그 특유의 정보나 에너지 혹은 의식을 표현하는 것임을 상기한다면 동종요법의 희석의 원리가 그렇게 황당하게 들리진 않을 것입니다. 결국 동종요법의 첫 번째 원리, 즉 유사성의 원리에서는 증상과 유사한 성질을 지닌 자연의 물질을 찾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희석의 원리는 그 물질에서 성질만 뽑아내어 물에 복사 또는 전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동종요법은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성질, 에너지, 정보, 의미, 의식을 사용하는 비물질적 차원의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물질의 성질이나 정보가 맹물에 전사될까요? 이 문제는 현대과학의 기술로는 아직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증명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비판의 여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파동 물리학이나 에너지의학적 관점에서는 그 실체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의 전반부에서 에너지의학에 대해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을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죠. 또 에모토 마사루에 져서 물은 답은 알고 있다 해서 보여주는 물이라는 매질, 매체의 가능성도 떠올려 봅니다. 물은 사랑이나 감사의 생각, 기도의 의식을 전달받아서 아름다운 결정 구조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서틀 에너지, 미묘 에너지장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정보를 유지한 채 그대로 물이라는 매질에 전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동종의학은 마법적 치료 같기도 합니다. 마법사가 이런저런 약초도 놓고 뱀독도 놓고 두꺼비 침도 놓고 이렇게 해서 탕약을 끓이고 저어서 약을 만드는 것처럼요. 또 새벽에 일찍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면서 정성 들여 탕약을 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이런 과정들이 자연의 물질들이 지닌 에너지를 추출해서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동종요법은 물질의 에너지, 정보, 의식을 이용하는 치료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종요법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종요법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전문적인 분야인지라 가급적 쉽게 전달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동종요법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